안녕하세요. 행주TV 유성원입니다. 이번에는 저번에 약속드렸던 것처럼 정신과에 찾아오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내부리오의 환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정신과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많이 찾아오시는 분들은 학교폭력 피해자와 그 학부모들이고요. 그 다음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은 뭐 사실 1위와 2위를 이렇게 비교한다는 게 큰 의미는 없지만 학교폭력 가해자와 학교폭력 가해자의 부모들, 또 학교폭력 피해자와 학교폭력 피해자의 부모들, 그리고 학교 사이에 끼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교사분들이 많이 찾아오시게 됩니다. 세 번째로 찾아오게 되시는 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빈도가 좀 적기는 한데요. 학교폭력 피해자였었는데 분명히 나중에 학교폭력 가해자가 돼서 본인도 어리둥절하고 그 환나의 보호자들도 황당해갖고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빈도로 찾아오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많았는데 저희 병원에서 이제 워낙 박대를 박다 보니까 점점 줄어들으셔서 그러실지 모르겠지만은 학교폭력 가해자와 그 학교폭력 가해자의 부모들이 되겠습니다. 그 학교폭력 피해자의 어떤 유형에 대해서는 어떤 피해를 받고 있고 어떤 힘듦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번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학교폭력 피해자와 관련된 진료 현장에서의 어떤 경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피해자의 부모들이 겪는 어려움, 왜냐면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부모님들도 그런 상황을 접하고 굉장히 무력감과 그리고 죄책감, 그런 분노, 이런 감정에 휘둘리시게 되고 그런 감정으로 사리분별을 하게 되고 어떤 판단들을 하게 되고 말과 행동을 하다 보면 또 다른 어떤 폭력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 또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린다면 학교폭력 피해자의 부모님들도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도움을 같이 받으신다면 굉장히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사실 학교폭력 피해자의 부모님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일이 학부모로서 좀 어떤 걸 해줘야 하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도 이제 아이가 이러고 다 컸습니다만 학부모였던 사람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믿어주시는 것 이외에는 부모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걸음마 하는 아이가 일어서서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져도 사실 부모 마음에서는 그 무릎 그냥 내가 까지고 싶고 내가 피나고 싶고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게 어디 그렇습니까? 아픈 건 아이고 닦지가 않고 상처가 아물게 되는 것도 역시 아이의 몫이 되겠죠. 거기에서 그저 부모는 안타까워하고 그냥 그 상처가 낫고 그냥 또 아이가 또 활발하게 뛰어다녔으면 하는 걸 바라는 그거밖에는 부모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요.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은 믿음, 그리고 부모님들이 마음의 안정을 취해서 보여주게 되는 어떤 여유, 느긋함,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이 본인들이 안절부절하고 초조하고 분노를 느끼고 무력감을 느끼고 어쩔 바를 모르는데 말만 아이한테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해 줄 거야, 이런다고 해서 아이가 그런 말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요. 왜냐면 우리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몸으로도 느낍니다. 뭐 그런 경우는 많이 보죠. 옆에 있는 사람이 불안해하면 사실 나도 그 불안감을 느끼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괜히 흥이 높아지면 나도 괜히 흥이 높아지는 그런 무드 인펙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감정은 서로에게 전염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부모님이 말을 괜찮게 하셔도 아이한테는 그것이 그렇게 큰 힘이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이의 입장에서는 괜히 내가 이런 일에 엮여서 결국은 이렇게 집안에 이렇게 우환이 가져오고 부모님은 저렇게 힘들어하고 다 내가 못난 탓인데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데 라는 그런 자책감에 시달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끔 단단한 부모로서 서포트를 해주시려면 사실 부모님들이 먼저 도움을 요청을 하시는 것들이, 본인의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들이 사실은 가장 현명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교사분들의 얘기인데요. 학교폭력 가해자와 학교폭력 피해자의 어떤 학생과 부모, 그리고 또 사건을 해결하고 어떻게 보면 잘 무마를 하려는 학교 측의 어떤 그런 입장 사이에 끼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입니다. 사실 우리 정신과적으로 실험을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흥미로우실 수 있어서 좀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케이지에, 사각형 케이지에, 직사각형 케이지에 절반씩 전선을 깐 다음에 거기에다가 강아지를 넣어놨습니다. 그 강아지가 이쪽에 있을 때 이쪽에다가 전기 신호를 찌릿하고 주게 돼요. 그럼 강아지가 움찔하면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강아지가 이쪽으로 가면 괜찮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게 되면 잘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여기다가 찌릿하고 자극을 주면 이쪽으로 갑니다. 또 찌릿하고 자극을 주면 이쪽으로 갑니다. 해결 방법을 찾은 거죠. 그럼 이번엔 다른 실험으로 이쪽에도, 그럼 이쪽에만 있게 돼요. 강아지가 당연히 이쪽으로 가면 찌릿찌릿했으니까 이쪽에만 머물게 되는데 이쪽에도 찌릿하고 신호를 줘요. 그럼 강아지가 또 일로 옮겨갑니다. 또 이쪽으로 찌릿하고 신호를 주면 또 강아지가 일로 옮겨가요. 그렇게 해서 강아지가 찌릿 신호 주면 이쪽으로 옮겨가고 이쪽 찌릿 신호 주면 이쪽으로 옮겨가고, 그거를 반복을 하게 될 때 양쪽에다 같이 찌릿하고 신호를 줍니다. 그럼 강아지가 굉장히 큰 혼란에 빠져요. 일로 가도 찌릿하고 저로 가도 찌릿하고, 처음에는 왔다 갔다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결국에는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면 그냥 털썩 들어누워서 찌릿해도 그냥 몸만 움찔할 뿐 그냥 자포자기합니다. 바로 이때 강아지의 두뇌 상태를 찍어보면 우울증에 빠진 사람의 두뇌 상태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얼마나 감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며 그로 인해서 두뇌 기능이 얼마나 많이 떨어지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 인생에서도 나타나게 되면 그 강아지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도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교사분들도 그런 학교폭력이라는 게 일어나면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사분들도 보면은 처음에는 초기에 오셨을 때는 급성 스트레스성 반응이지만 좀 지나서 오시게 되면은 우울증과 심하면 PTSD, 공황장애 진단까지 얻게 되십니다. 특히나 어렸을 때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당하셨던 분들이나 또는 어렸을 때 어떤 가정폭력이 있으셨던 그런 선생님들은 그런 영향을 더 크게 받는데, 사실 우리는 선생님들은 무조건 해결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학생들이 피해자고 학생들이 가해자고 학생들만을 우리가 주목을 하죠. 그렇지만 저는 사실 그런 학생들을 중간에서 중재를 해야 할 그런 선생님들의 그런 정신건강관리가 훨씬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 공황 증상을 갖게 되고 또 PTSD로 그런 상황들, 학교에 가는 것, 출근하는 것도 싫어지고 아이들 보는 것도 싫어지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본인이 그동안 꿈꿔왔던, 본인이 그동안 이뤄왔던 그런 직업에 대한 자부심마저도 무너지게 돼요. 자기 직업이 적성에 안 맞는 것 같다고 그러고. 그런데 그게 정상적인 판단인가요? 제가 우울증 편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사람이 두뇌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잘못된 말도 하게 되고 잘못된 행동도 하게 되고 그리고 잘못된 판단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된 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병원에 찾아오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도와드릴 수가 있는데, 병원에 찾아오지 못하시고 그냥 힘들게 그걸 버티고 계신 분들은 한테는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말씀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렇게 교사분들의 어떤 정신건강관리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교사분들한테 질문을 받다 보면, 이런 강연을 가서 교사분들한테 질문을 받다 보면 어떤 교사분들은 과연 선생님들의 어떤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번아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정신과 의사로서 좀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는 그 정신 분석학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풍에서 교육 풍에서 수련을 받고서는 이렇게 전문의가 됐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정신 분석을 굉장히 깊이 하게 되는 그런 환자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초보일 때는 한 명 보다가 번아웃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번아웃이 됐을 때에는 주변에 있는 동료 의사들이 바로 서포트를 해줍니다. 사실 그 1년차가 어떻게 보면 레지던트 1년차가 보는 환자들도 다 나눠서 봐주고 그 사람이 콜도 안 받아도 되게 해주고 그냥 쉴 수만 있게 해줘요. 그럼 출근해서 당직실에서 그냥 누워만 있는 거예요. 정말 시체처럼. 그렇게 누워있다가 좀 일이 괜찮아지면 의료회의나 이런 것도 안 가도 돼요. 그러다가 괜찮아지면 이제 좀 정신 차리고 다시 업무에 복귀하는데요. 신기한 건 다시 업무에 복귀하게 될 때에는 2명을 봤을 때 번아웃이 옵니다. 또 그런 번아웃이 극복이 되고 그 다음에는 4명, 8명 그런 식으로 번아웃이 될 때까지 볼 수 있는 환자의 숫자가 늘어나게 돼요. 사람마다 다양한 이유로 번아웃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슈퍼비전을 받을 때 너무 환자들한테 내가 하고 싶은 나였다면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내 위주의 그런 어떤 도움을 주지 않았나. 물론 환자는 제가 이렇게 주는 도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도움 받는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의미가 없는 부분들도 있었겠죠. 그러면 저는 노력을 이만큼 했는데 막상 환자분이 받는 만족도는 조금일 수가 있어요. 그런 괴리가 생기다 보면 결국은 나도 내가 이 노력을 왜 하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번아웃으로 연결이 되는데 사람마다 자기가 이렇게 번아웃이 되는 어떤 그런 원인들을 파악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가능하면은 좀 상대방이 뭘 필요한지 보는 어떤 그런 훈련도 같이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물론 그런 번아웃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다. 운이 좋게도.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제 환자분들 중에서 그냥 잘 지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잘 지내시면서 그냥 그런 좋은 시간을 그냥 인생 경험으로 계속 쌓고 계신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접하다 보면 제가 오히려 에너지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병원에 이제 오시기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저도 넉넉하게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되고요. 어찌 보면은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밝히지만 그냥 저희 병원에 별 문제가 없는데도 좋은 인생 경험들을 쌓기 위해서 계속 시간을 보내시는 그런 분들은 본의 아니게 자기는 모르겠지만 더 어려운 사람,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에게 본인의 에너지를 나눠주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본의 아니게 이제 자선을 하시는 거죠. 저도 그런 좀 어려운 환자들에게 좀 더 에너지를 쓰실 수 있고요. 그렇지만 항상 제가 받는 에너지보다 쓰는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저는 사실 항상 감사한 입장이고요. 그런 면에서 항상 저는 오히려 일을 하면 더 기운이 나는 그런 스타일이 됐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제 사견이었고요. 좀 교사분들도 좀 그런 어떤 번아웃을 좀 그렇게 겪어내셔야 되는데 문제는 학교 시스템에 그런 번아웃을 극복해내는 그런 구조적인 조치가 돼 있질 않아요. 힘들어져서 두뇌 기능이 떨어져서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두뇌 기능이 떨어져서 지금 내 일을 제대로 못 해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업무량은 변화하지 않고 그걸 하다 보면 계속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가 너무 못난 것 같고 자기가 능력이 너무 없는 것 같고 계속 그러한 감정 경험을 하면서 그 감정을 필터로 세상을 보면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사실은 그 교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무뎌지지 않을까요? 좋은 말로 무뎌지는 게 아니라 제가 사실 잔나비라는 가수를 좋아하는데 그 잔나비의 그 꿈과 책과 힘과 벽이라는 노래에 보면 가사에 보면 나중에 그런 우리는 이제 어른이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초점 잃은 그런 어른이 우리도 돼가는 거다 하루하루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교사분들이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그런 보람보다는 그냥 일로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게 되면 사실은 우리나라 아이들의 미래에도 영향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좀 이번 기회에 교사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정신건강 관리와 관련된 그런 시스템적인 힘들어졌을 때는 그런 일로 큰 일을 겪었을 때는 바로바로 휴식을 주고 번아웃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좀 더 나은 감정으로 아이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왜냐 세상에 나쁜 게는 없다라는 그런 프로 아시죠? 거기 보면 강영욱 씨가 나오는데요. 그 강영욱 씨가 하는 걸 보면 이 아이들을 좀 강아지에 비유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아이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잘 알 수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 강영욱 씨 보면 웬만하면 감정이 흔들리질 않아요. 말만 그런 게 아니라 감정이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강아지들이 충성을 바칩니다. 역시 교사분들도 그 반에서는 제일 우두머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단단해지고 야무져지고 씩씩해져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교사분들도 개인 가정생활이 있고 개인적인 사회생활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좀 당부를 드린다면 좀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좀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피해자였는데 어느새 가해자가 돼서 병원에 온 경우예요. 대부분 이런 경우를 보면 피해자였을 때 그때 잠깐 힘들 때 치료를 받고 학폭이 열리고 뭔가 문제가 해결이 된 다음에 병원에 그냥 팔로우업이 들어왔던 병원에 찾아오지 않게 된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몇 년이 지나서 짧으면 1, 2년이고요. 길면 2, 3년 지나서 병원에 다시 찾아와요. 그러면 저는 사실 처음에는 걱정이 돼서 아니 무슨 일이 또 있었냐고 여쭤보면은 얘가 가해자가 돼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린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선생님은 아시잖아요. 얘가 피해자였다는 걸. 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아이도 약간 어리둥절해하고 부모도 황당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아이들이 모델링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배웁니다. 그러면 그런 폭력성을 제일 많이 배운 애들이 누구겠습니까? 사실 학교폭력 피해자들이에요. 본의 아니게.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 경험을 조절해주는 어떤 그러한 도움 없이 그냥 그 문제만 넘어갔을 때에는 그 나쁜 애들이 미친 영향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어떤 상황에서 또 그런 감정이 튀어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을 어떤 감정으로 어떤 행동으로 처리하냐를 보고 자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정폭력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된 사람들도 결국은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결할 수도 있는데 폭력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고 자라게 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런 환경적인 부분을 바꿀 수가 없다면 내 감정을 평정심을 최대한 유지하게 해서 나의 감정 경험이 바뀌어서 내가 받은 그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참 많고 그런 부모들도 어찌할 줄을 모르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가해자가 찾아오는 경우 가해자가 찾아오는데 가해자의 부모도 딱 보면 폭력적이야. 공격성이 많아. 다짜고짜 뭐 우리 애도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진단 썼구나 달래. 이건 뭐 우리 애가 싸우느라고 지금 얘기 이렇게 손목도 아프고 주먹에 까진 데가 많고 어깨도 좀 이렇게 주먹질 하다가 좀 어깨도 다친 것 같고 그런데 이거 정형외과 가서 이거 진단서 끊어주세요. 우리 애도 힘들어요.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잘 협조를 당연히 저는 비협조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으로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이젠 점점 데스크에서 아예 차단이 돼서 이제 그런 분들은 저희 병원에 거의 이제 오시지 않고 있는데요. 간혹 가다가 보면은 이제 아이한테 적절한 어떤 훈육들이 부족했던 부모님들,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도 황당해서 와요. 아버님들도 멀쩡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머니도 훌륭한 직업을 갖고 있고 단지 바빴을 뿐이에요. 우리 애들한테 다
어떻게 보면은 좋은 말 해주고 좋은 거 입히고 좋은 거 먹이고 뭐 때 되면 여행 가고 우리가 못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애가 왜 그럴까? 이런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와서 황당해하죠. 그렇지만 과연 아이랑 정말로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라든지 아이의 속마음에 대해서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냐? 사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어떤 도리들을 다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완벽하게 했지만 정말 그 아이의 감정이 어떻고 그 아이 생각이 어떤지는 막상 얘기들을 많이 못했을 수가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아이만 괜찮으면 우리 집안은 문제가 없어요. 이런 태도는 아이를 치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냐면 아이가 자기가 치료를 받는다는 건 내가 문제라는 얘기고 내가 집안의 문제라는 얘기고 나만 없었으면 이 집안은 행복했을 집안이고 부모님은 열심히 사회생활 열심히 하면서 잘 사시는데 내가 피해를 끼치고 있고 결국 또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쌓이게 되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서 또 세상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 자기 자신은 원망하고 그런 원망이 나와가 또 공격성으로 드러나고 악순환이 됩니다. 사실 그런 경우에는 저는 좀 시간을 들여서 부모님들께 좀 더 자식들과 시간을 좀 많이 보낼 것을 좀 이렇게 당부드리곤 하는데요. 안타까운 거는 이론은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게 잘 되지를 않아요. 이 바쁜 부모님들이 그 자기가 바쁜 거를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워낙 좋으시니까 다들 바빠. 나 이제 일 그만 좀 하고 내 가족에 신경 쓸래. 그런 게 되질 않아요. 세팅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족은 서로 바쁜 거죠. 아빠도 바쁘고 엄마도 바쁘고 애들도 바쁘고. 그럼 애들들은 뭐 이렇게 당연히 얘기하려고 그러면 핸드폰 보고 딴소리하고 그냥 먹는 것만 빨리 먹고 헤어지고 그럼 그런 이벤트들만 하는 거지 사실은 가족끼리 화목한 시간을 보내는 건 아니거든요. 좀 이런 얘기들을 좀 드리면 좀 그런 보호자분들도 알긴 아는데 라고 해서 좀 망연자실한 그런 표정을 보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감정이란 무엇인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우리는 감정을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우리가 갖게 되는 감정들이 좀 좋은 감정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또는 어떤 평화로운 마음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만약에 그런 상태가 되지 못한다면 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그런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가성비 좋고 현실성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